정관용의 시사본부. 2부입니다. 잠시 후 핫이슈 핫피플 시간에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된 이야기 장동석 출판평론가와 나눠보고요. 이어서 정치토크 거두절미 각설하고로 이어가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토요일 2부 출발하죠.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소설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관련된 이야기 출판평론가 장동석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깜짝 놀랐죠? 예, 제가 그날 연극을 보고 있었는데요. 9시 반쯤 이제 관람 끝나고 나와서 스마트폰을 켰는데 언론사 기자분들이 몇 통의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그 문자 보고 처음 알았고 검색해서 이제 자세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놀랬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랬고요. 그날 출판계 인사 몇 분과 함께 연극을 관람했는데 모두 환호성을 올리면서 맥주를 한 12시까지 마신 것 같습니다. 한림원에서는 뭐라고 밝혔죠? 선정 이유를? 짧은 문장인데요. 역사적 상처를 직시하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 삶을 드러내는 치열한 시적 산문. 이게 선정 배경입니다. 네. 역사적 상처, 뭐 5.18, 4.3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렇죠. 소년이 온다에서 보여준 이제 5.18에 대한 그 우리 현대사, 그리고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보여준 제주 4.3 사건 같은 이제 사건들을 이제 끌어안았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고요. 예. 다만 이제 뒷문장 부서지기 쉬운 인간 삶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채식주의자처럼 그렇죠. 현대 사회에서 그 질서에서 소외된 혹은 무너진 어떤 인간 삶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는 점이 선정 이유일 겁니다. 네. 시적 산문이다. 처음에 시인으로 등단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1970년생인데요. 1993년에 문학가 사회에서 이제 시로 등단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서울신문 단편 붉은 다트로 등단을 했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려졌죠. 이제 채식주의자, 바람이 분다, 가라, 히라버시간, 소년이 온다, 흰, 작별하지 않는다 같은 장편이 있고요. 예. 몇 년 전에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라는 시집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시집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2016년 이제 채식주의자로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는데, 잠깐 소개해드리자면 이 부커상은 영어로 된 작품에만 이제 그 시상을 하는 작품인데 그 한 부분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아닌 언어가 영어로 번역되었을 때 잘된 작품을 선정해서 주는 상이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이죠. 네. 그동안에 단골로 노벨문학상 뭐 후보로 거론되던 분들은 고은 시인, 황석영 소설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하면 2002년에 고은 시인이 처음 이제 그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셨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단골로 올랐습니다. 2005년부터 언론사들이 그 노벨문학상 발표 시즌이 되면 그 고은 시인 안성 집 앞에 가서 장사진을 이루고서 맞아요. 인터뷰하려고 했던 기억도 있고요. 그 이후로는 말씀하신 황석영 작가 그리고 이승우 작가가 조금 앞서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승우 작가의 작품이 유럽에 여러 편 번역이 먼저 소개가 되었거든요. 올해는 김혜순 작가도 이제 후보에 올랐었습니다. 시인 김혜순 그렇습니다. 씨. 예. 그러니까 한강 씨는 노벨문학상 대상으로 별로 거론이 안 됐던 거예요. 문학계에서는 그래도 지목을 했던 거라고도 하던데요. 그렇죠. 한국 문단에서는 한강은 언젠가 받을 것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고, 이 노벨문학상 발표 시즌 되면 영국의 배팅 사이트가 이제 후보들을 이렇게 올리거든요. 맞아요. 10위권 밖이었습니다. 사실은 배팅 순위로 보자면 그래도 대상이긴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아시아 여성으로선 최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아시아 작가가 이제 한강 작가가 5번째 수상인데 1913년에 타고르가 아시아인 최초로 일단 노벨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예. 일본 작가가 1968년 가와바타 야스나리 설국으로 뭐 잘 알려진 작가죠. 1968년에 수상했고 94년에는 사회운동가로도 널리 알려진 오에 겐자부로가 개인적 체험이라는 대표작을 가지고 또 수상을 했습니다. 중국 작가는 2012년 모옌이라는 작가가 수상을 했는데 국내 영화로도 너무 잘 알려져 있죠. 붉은 수수밭. 그렇습니다. 한강 작가가 이번에 이제 아시아 작가로 5번째. 5번째인데 여성으로선 최초. 그렇습니다. 2017년에 가즈오 이시구로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했어요. 근데 이름 때문에 일본 작가인 줄 알고 계시는 분들 많지만 일단 그는 어려서 영국에 가서 영국 국적을 획득한 하하. 영국 사람이고요. 아. 영어로 작품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일본어권 작가는 엄밀하게는 아닌 겁니다. 자, 소설가 한강의 작품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게 작품마다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한강의 작품이 시대에 공감하는 그 공감력이 큰 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라는 시공간에 대한 그것을 바라보는 소년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우리 현대사를 이제 공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썼다. 그리고 다른 대표작이죠. 채식주의자는 육식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나무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성의 심리를 정말 처절하리만치 묘사해내고 있는데요. 예. 사실 문학은 어떤 사건 혹은 개인의 삶을 극단으로 밀어붙이면서 시대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강이 그런 어떤 공감 능력 그것이 대표적인 어떤 큰 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강 씨의 글에는 또 독특함이 있잖아요. 예, 평단에서 이렇게 3가지로 정의하던데요. 빈틈없는 세부, 이 세부라는 게 이제 디테일이 강하다라는 예. 것이고요. 긴밀한 서사, 그리고 풍부한 상징. 사실 모든 작가가 그렇지만 주인공 심리 묘사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강 작가만큼 치밀한 작가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심리 묘사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직조하는 그 조합이 절묘합니다. 대표적 채식주의자를 보면 이 작품이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미 횟수가 다른 연차를 다르게 두고 각각 단편으로 발표된 작품들이에요. 맞아요.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인데 아시겠지만 이 몽고반점은 단편으로 2005년 이상문학상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작품이었거든요. 예. 세 작품의 화자도 각각 다릅니다. 그걸 연결해놨는데 가장 완벽한 장편이 되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도 인기가 대단하죠. 지금 그 프랑스에서 8,000부 인쇄를 들어갔다 뉴스가 나왔고요.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채식주의자가 곧 연극으로도 맞아요. 올릴 예정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모든 문학이 그렇지만 서사의 유려함과 함께 그것을 떠받치는 인물들의 심리가 굉장히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한강은 그 균형점을 잘 아는 작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문단은 물론 독자들이 그의 작품을 사랑하는 건 결국 서사와 심리 묘사 그 절묘한 조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뉴욕타임스가 노벨문학상 발표 직후에 한강 작가가 한국에서 선지자로 칭송받아 마땅하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네. 이런 표현은 결국 한강 작가의 작품이 동시대성을 가장 많이 확보하고 있다. 그것이 노벨문학상 수상으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온다는 이제 5.18, 작별하지 않는다는 4.3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 특히 좀 아픈 사건들을 주목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표면적인 이유를 보자면 이 한강 작가가 태어난 곳이 광주예요. 네. 예, 그 역사의 현장에서 태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작가가 이제 9살, 10살 때 가족이 모두 서울로 이주를 하게 되는데 그 몇 달 후에 이제 군대가 민주화 시위 군중을 향해서 발포한 광주 민주화 항쟁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작가는 2016년 인터뷰에서 이 사건이 인간의 폭력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했다. 그리고 그 유령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장동석 출판평론가는 개인적으로 이 한강 작가의 작품 중에 뭐를 제일 추천하고 싶어요? 뭐 소년이 온다나 채식주의자도 당연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지만
2011년에 발표한 히라버 시간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이와 어머니를 연달아 잃고 이제 말을 하지 않게 된 한 여성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한 남성이 있는데 시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제 히라버. 사실은 히라버는 어떻게 보면 이제 죽어가는 언어라고 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죽어가는 언어를 이 남자가 여자에게 가르치면서 두 사람이 어떤 연대와 어떤 유대를 이뤄가는지를 아주 절제된 언어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미 죽은 말을 배워가면서 삶이 겹쳐가는 두 사람의 어떤 그 직조된 모습이 예.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이 히라버 시간도 이 기회에 함께 읽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전에 먼저 권한 게 소년이 온다 하고 채식주의자죠. 아무래도 대표작이니까요. 예. 그 두 작품을 읽어보시는 것이 노벨문학상에 좀 더 접근하는 길이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년이 온다 저는 읽으면서 몸에 전율이 오더라고요. 저도 첫 문장을 보고 나서 그냥 전율이 계속 어쩜 그렇게 문장이 뭐 정말 시를 읽는 것 같기도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한 인터뷰, 한 언론사가 이 발표 직전에 이메일로 한 인터뷰를 올렸거든요. 근데 그 답이 이메일로 온 답이 굉장히 그 시적 문장들이었어요. 아침에 지금 창밖으로 무엇이 보이고 있냐라는 그 기자의 질문도 참 좋았지만 그거에 대한 답. 지금 새벽 시간엔 아무도 보이지 않지만 그 고요함이 나는 기쁘다. 이런 네. 문장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상 축하 기자회견이냐 네. 이러면서 기자회견 안 하겠다고 하는 것도 너무 멋있어요. 그렇죠. 발표 직후에 보통은 사는 집 대문 앞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거든요. 혹은 출판사가 자리를 마련해서 네. 곧 큰 인터뷰를 하는데 작가가 그랬답니다. 그 노벨상 위원회로부터 전화를 받고도 기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 소설가 한승원 선생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쟁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잔치냐 이런 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또 한 번 울림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서점과 출판계가 아주 난리가 났죠. 제가 그 10일 날 맥주를 마시고 돌아서면서 인터넷 서점을 좀 검색해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됐나. 세 곳 중에 두 곳은 접속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네. 내일 아침이면 배송되었을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일주일 이상 걸린다는 메시지가 계속 걸렸다고 하고요. 예. 한 인터넷 서점은 베스트셀러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한강 작가의 네. 작품이었다고 하고 다른 서점도 절반은 한강의 작품이었다고 합니다. 기대하기는 그의 작품에 대한 관심 이후에 한강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렇죠. 문학 작품들, 세계 문학들 또 여러 장르의 책으로 이 관심이 이어지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문학의 전체에 미칠 파급 효과도 클 거예요. 사실 최근에 그 2030 세대를 중심으로 텍스트 힙이라는 그런 단어가 생겼죠. 그렇습니다. 이제 워낙 글을 안 읽으니까. 예, 지금 가장 많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찾고 있는 세대가 2030 세대라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들이 모두 텍스트 힙이라는 트렌드를 선도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좀 앞장서서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 해보고요. 네. 또 하나 뭐 K-팝이라든가 드라마라든가 영화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그 K 콘텐츠의 어떤 바탕이 되는 문학 그런 장르들이 한국의 책들이 좀 더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을 계속해서 문학의 인사들이 그렇죠. 지금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넘어야 할 고개를 훌쩍 넘은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아요. 곧 또 새로운 작가들이 나와야죠. 나와서 새로운 도전을 할 거라 봅니다. 네, 장동석 출판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반부 공통질문 이번 주에 뜬 인물 진인물, 뜬 인물로 한강 작가는 절대 하지 마시고 네, 너무 당연하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자,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예, 금주의 뜬 인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꼽아봅니다. 네. 어제 오전에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헌법재판소를 대상기관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박준태 의원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헌법 제84조 해석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해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 소추가 기소만 의미하는 것이냐, 즉 계속 중인 재판은 대통령이 돼도 계속 진행되는 것이냐, 이것에 관해서 학계의 견해 대립이 있죠. 박준태 의원이 질문하면서 대통령이 재직 중에 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당연 퇴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이 해석에 관한 의미 있는 답변을 이끌어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현재 4개의 재판 중인 이재명 대표, 또 아직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는 조국 대표,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가 됐을 때 국가적으로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유의미한 답변을 얻어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박준태 의원을 금주의 뜬 인물로 근데 이건 선정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무슨 판결 내용은 아니고 네. 사무처장의 의견이었던 거죠?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헌재 관계자가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은 처음이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소추가 중지된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론이 좀 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재판이 계속 중인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재판은 계속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소추거나만, 그러니까 기소가 되는 것만 중지가 되는 거다 보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해석론이 개인적으로 그냥 법조인으로 봤을 땐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러니까 정치가 너무 사법화된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 경우를 상정한다면 국민들이 선출한 거고 일반 지방선거 총선도 당연히 엄중하지만 이제 대선에 또 엄중한 의미가 있어서 사실상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결론으로 국민들의 선출을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될 것이냐, 이런 현실론이 또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사실상 수사나 재판은 중지될 수밖에 없을 것인가. 이제 법 해석론 쪽으로만 이제 간단히 본다면 이건 계속 해야 된다라는 또 반론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판이 중단될 것이다. 예, 사실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럼 그 재판부가 대통령이 됐으므로 임기 동안에는 재판을 중단합니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저희가 추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일을 좀 추후 지정한다고 해서 이를테면 일반 저희 실무에서는 증인이 해외에 있는데 막 계속 안 나온다, 대단한 주요 증인이다, 이러면 이제 추정하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의 재량권은 이제 재판관한테 부여가 되다 보니까 현실적인 선택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재판관이 그렇게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습니다 네네. 하고 5년을 그냥 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 재판관이 그런 결정을 하면 아무런 그 대응 방안이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반발이 상당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둘러싸고 그러니까 국민적 반발이 있다 손 치더라도 재판관이 재판을 안 열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에 그 재판을 안 여는 거에 대해서 무슨 헌법재판소에 뭘 한다든지 이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해석론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는 상황 자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환기하는 효과가 이 박준태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을 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아무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이런 의견을 냈지만 정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어요? 그다음 재판부가 재판을 중단시켰어요? 그럼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효도 공소시효도 있고 이제 재판도 어느 한도는 그 이제 죄명별로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도과한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는 어려워가지고요. 그 추 지정을 하더라도 이제 짚어주신 대로 이제 국민적인 반론은 이제 해석론을 둘러싸고 이제 정파적인 입장에 따라서 상당히 갈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지만 재판부가 그 선언했을 때 법적으로 그걸 다시 판단하라, 이렇게 이의하는 절차는 없죠. 저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요. 자,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뜬 인물. 정말 오늘도 이제 조간에서 명태균 소용돌이에 이제 여건이 예. 완전히 휩싸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국감 시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으로선 그 부분을 짚어보지 않을 도리가 없어 보이고 제가 민주당 노정면 의원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일단 이 국면에서 여러 개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김영선 의원의 공천에 부적절하게 개입했는데 뭐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니냐 뭐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 사람의 이제 과거 전력 여론조사를 부적절하게 마사지해서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막 유죄 판결을 받고 이런 와중에 대선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도 한 4분 계셨잖아요. 원희룡,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그래서 이제 경선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이게 각 캠프에 이제 선거운동 이런 걸 해야 되니까 안심번호로 해가지고 57만 명 정도 되는 당원 명부가 건네간다라고 하는데 예. 이 명태균 씨가 이 명부를 이제 입수를 해가지고 공표되지 않은 여론조사 2번을 돌렸다는 걸 일단 노정면 의원이 좀 국감장에서 폭로 형식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입장이 나왔어요. 서범수 사무총장이 이 경위는 한번 파악해 보겠다라고. 네. 왜냐하면 이제 안 하게, 그러니까 아예 이런 입수가 된 적이 없다가 아니라 명태균 씨는 기억을 되짚어봤더니 윤석열 후보 측이 아니라 그 당시에 뭐 홍준표 후보 측한테 받았다. 예. 이러면서 더 너나 할 것 없이 여권의 거물들이 다 이 명태균 소용들이 들어가는 거 참전하는 양상이 되고 홍준표 시장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명예훼손을 걸겠다라고 했다가 그 글을 또 1시간 만에 내렸다고도 하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커지고 있는 한 이제 분기점에 뭐 야당 의원의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좀 꼽아봤습니다. 노정면 의원. 예. 명태균 씨 얘기는 조금 이따 좀 네. 본격적으로 나눠보고요. 금주의 진인물 송영훈 변호사. 민주당 김영배 국회의원입니다. 과거에 민주당 최고위원까지 역임을 하신 분이죠. 이분이 그 이번 주에 아주 그 희대의 고인 모독이라고 할 수 있는 폐륜적인 망언을 한 게 있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에서 구청장 보궐선거가 열리고 있죠. 이 지역은 당선 무효로 인한 재선거가 아니고 사망으로 인한 보궐선거입니다. 국민의힘의 그 고 김재윤 금정구청장이 과로로 원래 심장에 스텐트를 박았었습니다. 그 관상동맥이 좁아지면 혈관을 넓히기 위해서 집어넣는 게 스텐트 시술이잖아요. 그렇게 스텐트 시술까지 받아서 회복을 하다가 또다시 뇌출혈이 발생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올해 여름에. 그래서 보궐선거를 하고 있는데 이 김영배 의원이 국민의힘이 보궐선거에 귀책 사유를 제공했다. 그래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게 했는데 국민의힘 또 찍을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유세장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던데 예. 정말로 이것은 그 고인을 욕되게 하는 망언이죠. 그 한동훈 대표가 이것을 지적하면서 우리 그 괴물은 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데 정말 맞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김용현 이제 국방부 장관 꼽아봤는데요. 이게 국감 시즌이니까 이제 국감 얘기를 계속 드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런 단어를 이 국방부 장관이라는 분이 국회에 나와서 입에 올릴 수 있나? 그러니까 황희 의원이 이제 민주당 황희 의원이 전에 나왔던 이런 이제 국방부 관계자들 태도가 이제 국회에 대한 이제 예우가 전혀 없고 이게 그냥 한 사람이 국회에 맞서는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누가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알겠고 깊이 뭐 새겨는 듣겠지만 동의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사한 발언이 다시금 나오니까 군복 입고 할 말 못하면 그게 더 병 X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야말로 저는 정말 대통령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다. 그리고 본인의 감정을 앞세워서 이렇게 대결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저는 이 정부의 또 하나의 뭐랄까요 특성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기류 분위기가 없다면 이런 발언이 쉽게 나오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쉬운 한마디로 네. 아쉽다기보다는 이거는 거의 뭐 부적절함의 끝판을 보여준 것 같아서 꼽아봤습니다. 자,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 살펴봤고 아까 그 명태균 씨 이름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얘기 좀 본격적으로 나눠보면 어쨌든 국민의힘 쪽 인사들과 오랫동안 다양한 교류를 해왔던 인물이 그건 맞죠?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접촉을 하긴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명태균 씨가 이른바 여론조사 기술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정치인들에게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관련해서 이제 명태균 씨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분들은 사실 국민들께 정직하게 소명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을 이제 사실과 다르게 부인했다가는 이재명 대표처럼 되는 거예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시장 재직 당시에는 몰랐다. 대선 과정에서 이 발언을 방송에서 반복해서 했다가 이재명 대표 지금까지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런 그 정치 브로커
뭐 협잡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런 사람이 보수 정치에 그 관여하게 하는 그런 구태 정치는 청산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련된 분들은 좀 정직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 인물로 보세요? 뭐 자기 잡아가면 한 달 내에 뭐 네. 대통령 하야 탄핵 거론하는 건 어떤 뭐 신빙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의 무게감인지를 저는 좀 저울질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좀 놀랐던 게 그날 이제 하루 동안 오전에 조간에는 동아일보가 인터뷰를 했었고 채널A가 이제 오후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 결정권자가 나를 인수해 오라고 했다라고 이 사람이 이제 동아일보 조간에 그렇게 표현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채널A 보도를 봤더니 이게 김건희 여사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해명을 하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론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 감당할 수 있겠어? 나 검찰 가서 다 폭로할 거야. 다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요. 그럼 한 달 아니면 탄핵이든 하야든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는 진짜 그냥 객관적으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겁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메시지가 가닿는 이 종착지를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실로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전혀 어떤 사람이다, 전혀 뭐 무관하다 이런 반응이라기보다는 좀 지엽적으로 해명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5분 안에 거짓말이 탄로나는 해명들이었어요. 이번 주 내내. 보면 대선 본선은 아니고 경선 과정 중에 한 2번 만났고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 뒤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조인들이 리스크를 좀 빠져나갈 때 가장 많이 채택하는 서술어가 뭐뭐라고 기억한다예요. 뭐 기다 아니다 하는 건 너무 부담이 되니까요. 주어도 윤석열 대통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했을까?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사실관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랑 주고받은 또 텔레그램 메시지를 명태균 씨가 기자들한테 보여줘요. 이건 대선에 다 성공하고 나서 뭐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을 하는데 지금 명태균 때문이라고 한다. 김건희 여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자들 뭐 엄단하라 이렇게 주고받은 게 다 공개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 이 윤석열 대통령 굉장히 좀 더 붙어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이 사람이 터뜨리겠다는 것이 과연 뭔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4대의 휴대폰을 본인이 포렌식을 다 해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엄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그 기억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법조인들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쓰는 표현이다라는 말에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 그 김문기 몰랐다라고 하는 재판에서 그것은 기억이나 인지의 문제다. 시장 재직 당시에는 그 기억하지 못했다. 예. 뭐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뼈 있는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다만 명태균 씨가 한 달 안에 뭐 하야가 된다, 탄핵이 된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저는 전형적인 블러핑이고 허풍이라고 봅니다. 이분이 그 사기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해서 지금 전과 3범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액면 그대로 다 믿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대통령실의 최초 발표가 다소 정확하지 않아서 이게 좀 불필요한 논란이 생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거 경선 후보 시절에 뭐 2번을 만났느냐 4번을 만났느냐 하는 것이 사안의 본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재 수사 중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간의 그 의문스러운 돈 거래, 예. 정치자금법 위반이죠. 그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외부의 부적절한 공천 개입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첫 번째 사안은 검찰에서 열심히 수사 중이고 압수수색도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 공천 개입 문제는 김영선 전 의원이 컷오프 됨으로써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기술자인 것을 기화로 해서 여러 여권 정치인들을 접촉하고 다녔다면 그것은 해당 정치인이 해명할 문제입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침소봉대해서 무슨 탄핵이니 하야니 이런 말들을 명태균 씨가 한다고 해서 그것을 증폭하는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우리 사회에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바람직한지 아니를 떠나서 일단 그런 발언이 나온 이상 국민적 궁금증의 대상이 되는 건 네. 어쩔 수 없잖아요.
도대체 뭘 가졌길래 저런 말을 하지? 이런 거 아닙니까? 좀 너무 허풍을 떠는데 좀 갈라볼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정치적인 허세를 분명히 과장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덜어냈을 때 또 제보자가 있잖아요. 국감장에도 나오기로 했던 사람. 그걸 보면 윤석열 대통령한테 갖다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 후보한테 여론조사를 계속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보자에 따르면 그 비용이 한 3억 7천만 원 정도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돈은 이 선관위에 이 신고하고 이런 걸 보면 신고 내역도 없어요. 그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명태균 씨에 따르면 그래서 내가 김영선 의원의 공천을 지렛대로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철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사와 또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인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대선 때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뭐냐는 취지로 막 압박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들어갔거든요. 당연히 수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 30분 좀 지났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강 쪽 잠실대교에서 성수대교까지만 20분 가까이 걸리고 있는데요. 성수대교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 작업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후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 심해졌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은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 또 한강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각각 밀립니다. 성산대교 부근에서도 사고 처리 작업 중이라 부근 많이 혼잡하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또 오산에서 남사까지 더딘 흐름 보입니다. 충청권에선 천안에서 남이분기점까지 38km 구간으로 길게 정체 이어집니다. 이 구간만 1시간 이상 걸리고요. 이후 옥산에서 남이분기점, 또 대전에서 비룡분기점 사이 각각 제속도 못 냅니다. 남해고속도로는 부산 방향으로 창원 1터널 입구에서 사고 나고요. 부근 정체 극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국민의힘 대변인 성룡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윤미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금주의 핫한 한마디, 성룡원 변호사. 원래 제가 금요일 저녁쯤 되면요,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한마디로 꼽을까 굉장히 고민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어제 골랐다가 오늘 아침에 나온 발언 때문에 다 바꿨습니다. 왜요? 한동훈 대표가 오늘 아침에 지금 부산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금주에 가장 핫한 한마디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뭐 김대남 씨 관련된 의혹 여러 가지 제기되는데 그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 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사실은 그동안의 여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그 비판해 오셨던, 그리고 필요성을 지적해 오셨던 그 건강한 당정관계, 즉 여당이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은 하는 그런 당정관계의 표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선정했던 모든 말들을 다 알겠습니다. 빼고 이걸로 선정을 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금주의 핫한 한마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짚어주신 것과도 연동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김대남 전 행정관이 5시간 녹취록에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에 십상시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놀라운 것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뭐 문고리 3인방 십상시 그때 이제 많이 회자됐던 단어잖아요. 근데 여기서 김대남 씨가 이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대통령의 십상시가 아니에요. 네. 김건희 여사의입니다. 그러면서 젊은 행정관
있지만 40대 애들을 쥐락펴락하면서 일도 부려먹고 걔네가 호가호위한다란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는데 이 대통령실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또 물음표가 다시 한번 생겼고 제가 이제 보수 언론들도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날선 반응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었습니다. 예. 한 이제 대기자가 제2부속실 만든다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만든다고 해서 일단 이른바 김건희 라인을 그쪽에 다 몰아 넣으려고 좀 해봤더니 너무 많아서 할 수가 없었다라는 부분이 있었어요. 또 하나는 여러 수석들이 있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을 아주 민망한 언행을 대통령한테 해서 그걸 목도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정부가 탄생하는데 지분이 정치적 지분이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해도 된다라고 한다라는 구절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막 자천되고 이랬을 때 그냥 로펌 가고 그 제안도 아주 좋은 조건을 왔는데 김건희 여사가 못하게 했고 여기까지 오는데 내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 그리고 많은 이제 뭐 법조계 선배뿐만 아니라 정치 선배들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면 조언한다는 겁니다. 아내 문제를 잘 이 부분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제 아내에게 그런 말할 처지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게 또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짚어주셨지만 한동훈 대표도 이런 문제의식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독대 자리에서도 이런 예. 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 주에 한마디로 꼽아봤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최근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명확한 입장을 이미 밝혔죠. 첫 번째는 대외 활동하지 마라. 네. 애초에 하기 전에 대선 과정에서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약속한 대로 해라. 두 번째는 검찰은 주가 조작 기소해라. 사실상 기소해라라고 하는 사실상 입장을 그 말을 한 밝힌 거죠. 거라고 예. 보고요. 세 번째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해라. 이제가 다 밝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방송에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모범적이고 정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고 그것을 잘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 진행자께서 그러면은 어떤 것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번 주만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대변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반발적 뒤에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김건희 여사가 그 대선 과정에서 2021년 12월에 그 국민들 앞에서 낭독했던 입장문이 있습니다. 예. 사실상 사과문이죠. 거기 보면은 그런 문장이 나와요.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얼룩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사실은 그 당시 사과문에서 이미 다 답이 나와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도 그 대외활동 자제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을 했고 결국에는 이것이 대단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답을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령에서는 기소하라라고 말한 거 맞죠? 기소하라라기보다는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그동안에 오랫동안 조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법원 판단이 한 번 바뀌었죠. 1심에서 그 전주 손모 씨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는 방조범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니까 법원이 방조범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어요. 그러면은 이미 조사된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법원의 그 새로운 법리 판단을 적용해보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즉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다면 법조인들이 일치돼서 도달할 수 있는 어떤 결론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결론에 이른다면은 그것이 국민들께서 납득할 만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의미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세요? 기소를 하라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정확한 워딩이래요. 그러니까 기자가 도이치모터스에 대해서 물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다만 저는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면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론이라는 건요. 검찰 앞에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기소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를 기소하는 건데 그러면 저는 좀 한동훈 대표가 약간 겸연쩍어지는 게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국회 나와서 수사 뭐 하겠다고 했는데요. 지금 보수 언론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꾸짖는 지점 중에 하나가 이제 추미애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이제
배우자다 보니까 공정한 어떤 그런 걸 수립할 수 없으니까 검찰총장에서 수사지휘권을 배제했습니다. 그랬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이제 이원석 총장까지. 예, 예. 그럼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일 때 그것을 회복시켰으면, 만약 수사지가 1이라도 있었으면 했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이제 와서 사돈 낱말하듯이 하는 유체 이탈도 이런 유체 이탈이 없다라는 반박에 바로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 정치인들이 이 뭐 구태 정치다 뭐다 해가지고 분리하고 사실상 이제 거리를 둬서 성공한 전례들이 뭐 있죠. 뭐 정풍운동도 그랬고 이랬는데 한동훈 대표는 제가 봤을 땐 그런 과거의 정치인들과 다른 건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 가까이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또 도돌이표처럼 한동훈 대표를 좀 어렵게 하는 국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 수사지휘권 문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예, 될 예. 것 같은데, 왜냐하면 팩트하고 좀 달라서요. 자, 추미애 장관 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잖아요. 검찰총장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사람이 바뀌어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 원복을 시키지 않았느냐. 자, 정권이 바뀌고 이원석 검찰총장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을 했어요. 그래놓고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회복을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니, 대통령 배우자가 수사 대상인데 예. 그러면 정권이 압력을 넣기 위해서 수사지휘권을 원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이제 추미애 장관처럼 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하고 대통령이 됐어요. 즉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오히려 폐지해야 된다고 여러 번 공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원복을 시키고 그 도이치모터 사건에 대해서 어떤 수사지휘를 총장에 대해서 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그 개별적인 사건에 개입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 뭐 그건 이제 두 분 다 형식 논리를 편 거고, 국민들은 알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장관 시절에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를 기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변하니까 기소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달라진 게 1심에서는 네, 아무튼 손모 씨가 무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방조범으로 유죄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대통령하고 이 보궐선거 지나자마자 독대를 하겠다라고까지는 발표가 나왔는데, 독대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한동훈 대표는 이미 다 한 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윤 대통령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어떻게 나올까요? 저는 이게 어떻게 나올지는 정말 미지수잖아요. 그런데 저는 날짜를 왜 보궐선거 뒤로 했을까가 좀 의아했어요. 만약에 평소에 정치적 프로토콜에 맞추면 일단 많은 참모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다는 거잖아요. 그럼 재보궐 지금 부산 금정도 조금 뭐 어렵다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지금 보면. 그럼 그것을 수용할까 안 할까와 관련해서 수용한다면 저는 정무적 판단으로 선거 전에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게 지지율 반등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득표에 도움이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선거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안 받아들이겠다. 저는 대통령이 사실상 선거 후로 미룬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었고, 또 하나 이런 포인트를 짚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 금정에서 만에 하나 이제 국민의힘이 패배하게 된다면 이것이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입지는 상당히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선거 결과와 또 연동해가지고 대통령이 이제 어떤 청을 뿌리치는 그런 걸로 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재보궐 시점 이후라는 이 대통령실의 워딩이 상당히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을 이 해요. 해석 어떻게 보세요? 과도한 의미부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오늘도 부산 금정에 가서 선거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4번째 갔는데 그만큼 이제 선거 지원 일정이 바빠요. 그 시간을 빼서 그 독대를 하러 오라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선거 자체만 놓고 보면은 득표에는 도움이 될지 아닐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선거 이후에 일정을 잡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 독대 요청을 한동훈 대표가 하고 독대 일정이 바로 잡히지 않았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독대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뭔가 일정한 답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뭐 여야 의정 협의체라든가 등등 예상되는 그 건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필요한데 그 답을 뭔가 정하고 마련하는데 대통령실이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독대를 하기로 했다면은 그 답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용을 안 하고 뭐 그냥 물리칠 거면 사실 독대를 안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쨌든 숙고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다면은, 하겠다고 알려졌다면은 저는 그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요구 사항을 다 수용한다. 전폭적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국민 여론이 굉장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걱정과 우려가 있다는 것 정도는 대통령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장 변호사의 해석이 맞을지 송 변호사의 해석이 맞을지 굉장히 네. 궁금해지네요. 둘 다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러니까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갖고 이제 독대하겠다라고 하는 건 답변이 준비됐다는 뜻이다. 그거는 부정은 아닐 것이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래 저도 뭐 이것도 한 가능성이 당연히 열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여사에 대한 엄호의 의지가 대단히 강력한 걸로 여러 차례 저는 확인이 이미 됐다고 봐요. 그러면 한동훈 대표와 만났을 때 왜 이 시점에 만나지 않을 도리가 없었을 것인가? 제가 이제 국민의힘에 여러 이제 대변인이 계시는데 박상수 대변인이신가요? 한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금은 우리가 독대 요청하지만 언젠가는 대통령이 독대 요청할 것이다. 전 그게 실현된 것 같습니다. 그 맥락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부분을 좀 헤아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탈표가 4표인데 너무 이 부분은 대통령으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질 거예요. 4표가 더 나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고 제가 국민의힘 분께 들었는데 그 당시에도 한동훈 대표가 표단속을 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우리는 민주당은 반대한다. 이래서 반대표를 이제 던지라는 사실상의 지시가 있었던 건데 이런 한동훈 대표의 표단속과 이 발언이 없었다면 과연 4표에 머물렀을 것인가라는 거였어요. 예. 저는 한동훈 대표의 굉장히 좌우되는 상황까지 이미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를 만났을 때 본인의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어떤 당부를 할 것인가. 이게 의대 정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번 너무 물리쳤어요.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의지나 제안을. 그럼 지금 와서 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의 어떤 결단을 오히려 본인에게 필요한 대통령에게 필요한 이런 걸 좀 요청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됩니다. 자, 그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이 방송에서 송영호 변호사가 거듭거듭 민주당을 향해 이야기하던 상설특검 카드가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설특검이 제가 말하던 상설특검하고는 다르죠. 물론 그래서 그 얘기 이제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 법안에 포함되지 않은 네. 몇 가지 의혹만 따로 떼서 상설특검 법안을 제출을 했고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거라고 하고 게다가 국회 규칙을 바꿔서 이 특검의 후보 추천을 여야가 하도록 되어 있는 걸 여당은 추천을 못하도록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어떤 속셈이라고 그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꼼수죠.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에서 과거에 몇 달간 말씀드렸던 그 상설특검은 현행 제도 그대로 놓고 하는 상설특검입니다. 예. 그러면은 그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법조 3륜이 이제 한 명씩 들어오잖아요. 사법부에서는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법무부 차관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는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들어오고 여당 둘 야당 둘입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국회 몫의 4명의 후보 추천위원을 지금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고쳐서 여당은 못 들어오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계속 발의했다가 제2요구되고 부결되고 폐기되고 했던 그 개별특검법에서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겠다고 하는 그 개별특검법과 하등 다를 바가 없어요. 예. 심지어 그것은 대통령이 제2요구조차 못하게 그 우회로를 지금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꼼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제가 노상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중요한 사람은 그 특검 추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갖고 내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골라야 되는가. 그것은 결국 답정너식 특검을 하겠다는 것이다. 왜? 최종적인 사건의 결과와는 관계없이 탄핵의 땔감으로 쓰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그 상설특검 제도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정신 상설특검법을 제정할 때 거기에 국회 추천을 명시해 놓고 그 추천 부분은 그 국회 규칙에 이제 제정을 해놨습니다만 법정실에 따져보면 상설특검법 제정 당시에 국회 추천은 여야가 함께 추천하라고 하는 해석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그 이걸 바꾼다는 건 네. 법 제정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같이 나눠 보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상설특검으로 하겠다는 것도 이 정부에 대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이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를테면 그 마약 수사를 무마했다라는 부분, 뭐 멋진 해병인가요? 거기 이제
카카오톡방에서 우리가 뭐 별 2개 달아주자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그 인물이 수사를 이제 어떻게 보면 뭉개는데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나서거든요. 이 관련자들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삼부토건 대통령께서 이제 검찰 시절부터 이 회장 조 회장이랑 막 골프 치고 이런 거는 이제 뭐 수사 과정에서 다 뭐 일정표 같은 게 나오기도 했었는데 삼부토건이 이 정부와 관련해 가지고 뭔가 이득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이제 상설 특검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좀 제한하도록 민주당은 추진하고자 하는데 이게 뭐 예전에 과거에도 뭐 국정농단 도 그랬고요. 드러킹 특검도 이게 여가 이 수사 대상이 되면 야당이 추천하고 야가 수사 대상이 되면 뭐 여당이 추천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민주당이 다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이 수사 대상과 수사 범위 그리고 그 성격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렇다면 이 상설 특검의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 좀 달라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 상설 특검으로 하는 것과 또 투트랙으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은 그대로 따로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도 국회 다수 의석이면 할 수 있죠. 그냥 할 수 있죠. 그냥 하고 이건 뭐 이것 역시 뭐 거부권 대상도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이 하겠다고 맘먹으면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그 헌법재판소 가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하는 건 2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상설특검은 일단 만들어져서 수사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상설특검법을 잘 보면 대통령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요.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또는 임명을 안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 조항이나 어떤 강제 규정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버리면서 네네. 헌법재판소로 간다. 저는 그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법문을 보면은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2가지 문제가 있어요. 첫째, 지금 그 상설특검의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 규칙은요. 2014년 상설특검법이 제정될 때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예. 패키지거든요. 예. 그리고 1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어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해서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걸 일방적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그 얘기는 저도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법 제정 정신이 예. 옳지 않게 보인다. 두 번째로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아까 7명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4표가 필요해요. 특검 후보로 예. 선정을 하려면. 그러면은 기존대로면은 법조 3륜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인물이어야지 당연하죠. 특검 후보가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그런데 여당을 제끼고 자신들이 4명이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법조 3륜을 다 싸잡아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은 법원행정처나 뭐 법무부 차관이나 대한변협 회장 중에 그래도 1-2명은 동의하는 인물이 특검 후보가 되는 거예요. 2명이 해야죠. 그렇죠. 2명이 동의하는 인물이 그렇죠. 특검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해서 정말 공정하고 객관성이 담보되고 덕망이 있는 인물이 되는 건데 그것조차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의 얘기는. 그러면 이거는 법원도 못 믿고 검찰도 못 믿고 대한변협도 못 예. 믿겠다라는 얘기에 다른 표현에 지나지 않아서 저는 민주당이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해석을 해보면 그 추천위원회 구성을 그렇게 해놨다는 거는 여당과 법무부 장관은 한 편일 테니까 3표 아닙니까? 네. 야당은 2표이고 나머지 결정권을 법원과 변협이 행사해라. 이 말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아까 짚어주신 대로 그걸 제일 우려하는 거는요. 대통령이 또 실질적으로 거부를 하면 이게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 추천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요. 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만 대통령이 최종 권한자처럼 돼 있어서 이것도 속도 조절을 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속도 조절한다는 건 무슨 말이죠? 지금 당장 뭐 해봤자 큰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을 그러니까 법안 내놓기만 하고 예. 법안 내놓고 규칙 개정안도 내놓기만 하고 바로 처리하지는 않는다. 아마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대통령이 또 안 하시면 또 할 도리가 없어가지고요. 그나저나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그대로 놔두고 그 외에 나머지 의혹만 담은 거는 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상설특검을 만약 하게 되면 이거 해보니까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나머지도 거부할 명분이 없으니 그 다음 상설특검 올리고 상설특검 하려는 일종의 이제 살라미식 전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처리하지는 않는다니까 네. 이건 조금 더 시간 갖고 지켜봐야 되겠군요.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거기까지 국민의힘 성영원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은이 이정란이 부르는 사랑해요 듣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